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김영덕의 묘향산 전망대. 한반도 평화번영연구소 소장이신 김영덕 소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항상 그 소장님께서 메일을 보낼 때 밑에 달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남북 교류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겁니다. 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는데요. 소장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소장님의 북한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덕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영덕입니다. 네. 소장님은 정말 이렇게 믿으시니까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예전에 대만하고 중국 쪽을 가봤어요. 네. 그래서 경제 교류 협력을 하는 걸 봤거든요. 현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실사구시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할 용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대만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싸웠어요. 죽일래기하고 싸웠고 결국은 이제 대륙 출신들이 대만으로 많이 건너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하고 대만하고 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상호 협력 관계로 변했어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대만 기업이 중국 시장에 들어올 때 우선 특혜를 많이 줬어요. 한국 기업이 들어간 것보다 약간 더 특혜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대만 기업들이 국제시장, 그러니까 미국이나 기타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했고, 특히 중소제조업이 강한 나라입니다, 대만이. 남한 기업들의 그 경쟁력을 물리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만 경제가 급속히 하강하다가 상승세를 돌아섰어요. 그런데는 이제, 중국의 협력과 또 대만의 서로 협력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건데, 사실 그들 하는데, 중국 사람들도 하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겪었다 하지만 그들도 죽일래기 했습니다. 국공 내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못할 거라는 건 없죠.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아직 남북한에서는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방법만 좀 찾으면 정말 저는 쇼킹했어요. 샤먼이라는 데 가보시면요. 대만 말 건너편에 가면 대만은 중국 관광객들 때문에 사실상 먹고 살고요. 샤먼이라는 도시는 사실상 중국의 투자 때문에 기업이 현대화됐어요. 완전히 그 도시 자체가. 가보시면 그리고 대만 기업들을 어떻게 우대했고 초기 경제 협력이 왜 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는지 알게 되면 약간 자괴감이 듭니다. 우린 왜 이렇게 못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그런 얘기 듣고 있으면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너무 바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북한을 통해서 중국과 미국이 이득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멍청한 짓을 우리가 왜 해야 되냐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예. 이제 그러려면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거를 존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남한에서는 아직도 이념 갈등이 너무 심한데 중국하고 뭐 그쪽은 완전 체제가 그쪽도 달라요. 하나 공산당 체제고. 예. 그런데 그 정치는 관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정치는 좀 뒤로 밀어놓고 경제나 문화 교류를 먼저 하는 과정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점을 찾아야죠. 네, 좀 약삭 빠르게 우리도 좀 잘 살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예. 그러면 예. 충분히 할 수 있죠. 예. 예. 자, 그런 날이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애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열고 함께 하신다면요. 우리가 그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예.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여러분께서는 진짜 언론 국민 라디오 김영덕의 묘향산 전망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장님, 오늘도 또 굉장히 또 재미있는 얘기를 준비하셨잖아요. 네. 사실 우리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 뭐 아주 일상적인까지 아주 세세하게 다 알지는 못하고요. 저희 다 몰라요. 보통은 이제 안다 그러면 이제 대포가 쐈는지 뭐 이런 거 많이 알고 김정은이라든지 북한의 최고 지도부에 관심이 좀 많더라고. 그 외에는 사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주 일상적이고 잔잔한 걸 알려고 하는 노력이 없죠.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요, 북한 관련 기사에서 그런 걸 안 다뤄줘요. 그걸 안 다룹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남한하고 이제 상당히 다른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해야 뭐 리설주가 임신을 했네, 애를 낳았네, 옷을 뭘 입었네, 뭐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설주가 뭐 입는 건 우리한테는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도권 방송이 그걸 안 다루니까 우리 국민 TV가 이걸 달라야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학위 제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북한의 학위 제도. 네네. 저희가 왜 북한의 대학 생활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고 학창 네네. 시절 얘기는 잠깐 했었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사실 북한의 학위 제도가 남한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통일부 홈페이지 가면 기본적인 안내가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제 이게 현장에 계셨던 분들한테 더 직접 듣는 의미가 있고요. 사실 북한이 이 학구열은 남한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특히 김영춘 선생님한테 아마 오늘 들으면 재밌을 거예요.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향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 김향춘 선생님은 이제 청진 이사범대학이라고요. 네. 북한의 이제 주요 도시 중에 한 4-5개 되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청진이. 함경북도 청진시고요. 직할시였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직할시가 아니고 도소재지죠. 제2사범대학 졸업하시고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셨어요. 남한에 오셔서도 또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계셨고요. 선생님 참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국제적인 관례나 통계들을 많이 인용하는데요, 언론이. 네. 북한하고 남한하고 비교해서 인용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GDP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이라고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GDP는 국가의 그 경제력을 나타낸 지표거든요. 근데 그 지표에 한국이 항상 15위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북한이 그 152위 안에 들어가요. 엄청나게 갭이 있는 거예요. 200개 나라를 통계내면은. 그런데 유독 교육 분야는 뭐 이렇게 통계로 뭐 양적 통계는 없습니다만 남한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국제 올림피아드나 수학 경시대 이런 거 보면요. 북한 출신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그렇죠. 성적을 내잖아요. 이번에도 남아공에서 있었습니다만 그 국제 올림피아드에서 국가 순위로 하게 되면 우리가 15위에서 152 국가인데 GDP 기준으로.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14위 했거든요. 그럼 남한이 몇 위 했나요? 7위인가 했어요. 네. 그런데 사실 국가 기준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이건 엄청나게 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만큼 교육에 관한 우리하고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기에 나가서 어떤 순위를 내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민족이 좀 학구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북한의 학구열이 과연 어떤지 뭐 이런 걸 좀 듣고 싶었어요. 예. 네. 선생님 북한의 학구열은 어떻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남북한의 학구열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하던 시기는 80년대였고요. 그리고 제가 교사 생활을 할 때는 90년대였어요. 2000년대 초까지. 제가 공부할 때는 그 북한의 학구열이 정말 장난 아니었죠. 그때는 뭐 북한의 교육 시스템이 다 정상적으로 가동할 때고 공교육이 많이 활성화되었을 때니까 네, 그때는 정말 그 경쟁 시스템이 엄청 활발했어요. 막 경쟁 시스템이요? 네, 북한은 무조건 경쟁을 다 시키니까. 그러면 무조건 시험을 보는데 남한하고 그 내입 기준을 보면 여기 남한에 연고돼 있는 것처럼 북한도 그 조항대 5개 대학이 있어요. 이걸 먼저 1개월 전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한 4학년, 중학교 4학년, 여기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죠. 그때부터 그 시험을 봐요. 학교에서 선발 학생들을 그 순위를
그 매기기 위해서 그 시험을 보거든요. 그럼 그 시험을 볼 때 5학년쯤이면 그 벌써 1년 동안 거의 순위가 나오기 때문에 학급별로 뭐 한 50명 정도 되면 1등부터 50등까지 도표가 딱 있어요. 예. 근데 국가적으로 기본 기준은 1년에 2번이거든요. 학기말 시험과 학년말 시험. 여기서 말하는 기말고사예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개념은 없고요. 그 수행평가 개념처럼은 있어요. 뭐 교사들이 자기 재량에 따라서 주별로 보든지 월별로 보든지 또는 뭐 한 2, 3개월에 한 번씩 보든지 그 사이에 그 학기말 시험 전에 있거든요. 있는데 그걸 4학년에서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학생들 테스트가 끝나면 한 5학년쯤에서는 학교에서 벌써 4학년에서 기본적인 애들이 순서가 나와요. 그러면 5학년에서는 군 교수강습소라고 있어요. 네. 학교의 범위를 벗어난 교수강습소예요. 아. 네, 여기는 교수강습소가 하는 일은 교사들의 그 교육 자질적인 그 향상과 그리고 학생들의 실력을 제고하기, 그러니까 높이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직접 문제를 선출을 해서 그 마지막 채점까지 해요. 그러면 한 5학년 때에는 한 3개월에 한 번씩 시험을 봐요. 중간 고사전 그 비슷하게. 그러니까 중학교 수행평가처럼. 5학년이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2. 예, 예. 네. 여기 남한의 내신 수능이 있는 것처럼 여기 5학년에서부터 보거든요. 고2에서. 그 보면 그때 성적이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럼 학교에서 또 그 소조가 있잖아요. 북한은 그 뭐 다과목 소조 이렇게 뭐 수학 소조, 물리 소조, 뭐 소조별이 쭉 있는데 그 이과 쪽으로 저기 그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또 선발을 해서 또 군에서 다시 시험을 보거든요. 네. 예, 예. 그러면 그 학교에서 만약에 학급에서 1등부터 5등까지 그럼 학교에서 뭐 6개 학급이다. 6학년, 5, 6학년이 한 학년에 6개 학급이면 한 학급에 한 50명 정도면 한 학년에 한 300명, 400명 정도 되잖아요. 300명 이상. 그러면 이 학생들이 또 등수를 또 쭉 나오거든요. 네. 예, 그러면 학교에서 한 30명 정도? 한 학급에서 5명 정도. 이 학생들이 다시 모여서 군적으로 뭐 5개, 6개 학교였어요, 저희는. 그럼 이 6개 학교에서 한 300명씩 모이면 한 2,000명 정도 되죠. 300부터 350이면. 이 학생들이 순위가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와. 군에서. 이건 학교의 범위를 벗어난 군성적인 거죠. 그러니까 1등부터 쭉 학교 성적이 나오면 거기에서 커트를 하는데 제일 먼저 이과대학을 해요. 아, 이과대학. 이과가 우선이군요. 네, 이과대학. 북한의 1차 조항대학이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 그다음 이과대학, 김영직사범대학, 평양의학대학. 이 5개 대학만 먼저 시험을 봐요. 1차 조항대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먼저 그런 시험을 보는 거죠. 5학년에서부터 성적이 나와요. 근데 그게 성적이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다시 또 5학년 2학기 졸업 때 다시 성적 순위를 내고 그 이과대학 학생들을 먼저 선발을 하고 거기에서도 국방대학까지 있어요. 기본 그 실력 있는 학생들은 그쪽으로 다 넘겨요. 근데 국방대는 플러스가 가산점이 있죠. 토대 좋은 학생들. 토대 좋은 학생들. 예, 토대가 좋은 학생들. 뭐 일반 학생들은 뭐 넘겨다도 못 보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예, 그렇게 하고 6학년에서 일단 그 군 다과목 소조라고 또 있어요. 그럼 거기서 선출된 학생들 한 5, 60명 정도 군에서 별도로 교육을 해요, 또. 그 교수강습소 선생님들이 교재 내용을 벗어난 외국 서적 번역들과 이런 수능 시험을 위한 그런 특별 교육을 다시 시작을 해요. 거기에서 공부를 해서 다시 1등부터 10등까지 뭐 김일성 종합대학 한 개 군에서 3명 내지 2명 내지 3명이에요. 기껏해서 김영직 사범대학 3명. 뭐 이렇게 쭉 김책공업대학 뭐 2명. 2-3명 정도요. 중앙대 5개 대학에. 그러면 한 2-3명 정도니까 한 1등부터 10등까지는 군에서 중앙대로 갈 수 있다고 봐야 되죠. 네. 한 개 군에서. 한 개 군에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때도 워낙 입시 경쟁이 치열했는데 네. 저희는 이제 좋은 대학을 가는 이유가 일단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직장이 좀 보장되는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경쟁을 했거든요. 네. 북한에서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거의 비슷하죠. 저는 뭐 성분이 우선 그 1차 조항대 같은 경우는 성분이 좋아야 되고 네.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직장에 배치받을 수 있고 또 발전성이 있고 내가 또 발전하면 내 자녀들이 또 예, 혜택을 받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안에 뭐 성분 출신 성분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목숨 걸고 공부하면은 뭔가가 좀 달라지긴 하나요? 이과 쪽은 완전 토대가 뭐 보통 한 중간 계층쯤엔 되면 네. 예, 이과 쪽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공부를 정말 1, 2등을 하는데도 네. 군에서 1, 2등을 하더라도 출신 성분이 많이 안 좋으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못 건가요? 가죠.
예.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네. 할아버지가 최한대 적대계층이에요. 이분도 그러면 공부를 엄청 잘하셨다는데. 적대계층이면은 네. 그건 어서요. 아야, 예, 포기를 하는 거죠. 본인이 그 중학교 과정에 쭉 오면서 보면 자기 본인이 느껴요. 예, 그만한 배려가 다 따르기 때문에. 예. 그래도 남한에서는요, 그 집이 가난해서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고 그런 속담이 있거든요. 네. 집안이 가난해서 공부를 잘하면 네. 그래도 조금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면은 집안을 좀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게 요즘은 많이 저희도 힘들어졌습니다만 예전에는 그게 가능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북한은 출신 성분이 안 좋으면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좀. 문화원서가 이제 우리 같이 방송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생겼어. 왜냐하면 그 북한 기준으로 하면 서울에는 대학 오지 못할 뻔했었잖아. 저요? 아니에요. 저 출신이 출신 괜찮아? 성분이 저는 노동자 계급이고 저희 아버지께서. 그럼 괜찮네. 저 괜찮습니다. 출신 성분. 예. 근데 좋은 건 북한도 아니지. 노동자 농민은 괜찮아요. 노동자 네. 농민이 자녀가 공부를 정말 잘한다. 이과대학도 얼마든지 갈 수 있고요. 저는 그 계급입니다. 네. 예. 적대계급만 아니면 적당히만 저 적대 계급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오늘 네. 방송 주제가 네. 선생님은 학교의 수능제도라든지 교육제도에 네.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제 학위제도라고 제목을 달았으니까 네. 학위제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북한은 보통 크게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과하고 이공계 등을 달리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북한은 전문대학을 졸업하면은 학위제도가 이과의 같은 경우에는 준기사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전문학사라고 표현을 하죠. 전문학사라고 하죠. 그렇죠. 여긴 준학사라고 했어요. 남한은 옛날에. 아, 남한도 옛날엔 준학사라고 준학사. 했, 네. 근데 이제 그 북한은 준기사. 중기사. 그리고 이제 대학을 나오면은 기사. 기사. 4년제. 예.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면 준박사. 그러니까 여기서 석사. 예. 그리고 박사를 나오면 박사. 박사.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준박사였다. 그러면 반드시 남한의 석사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박사면 박사라고 보면 되고요. 네. 보통 통일부가 그렇게 학력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이쪽 문과 쪽은 좀 다릅니다. 문과는 북한은 우리처럼 학사 제도가 아니고요. 자격증 제도입니다. 이 선생님은 자격증이요? 교원 자격증을 받았던 겁니다. 학사라고 안 하고요. 사범대학을 나왔으면 교원 자격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역사과에서 역사를 졸업했어요. 역사과를. 그러면 그분이 역사 해설사 자격증 이런 걸 주더라고 졸업할 때. 학사라고 안 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교사 자격증 네. 줘요. 바로 교원 자격증이라고. 교원 자격증 비슷하게 줘가지고 네, 교원 자격증이 바로 나오죠. 문과 쪽은 보통 자격증 제도가 많아요. 그 임용고시라는 걸 거치지 않고 없어요. 예. 없어요. 바로 교원 자격증이 저희 때는 졸업을 하면 5급이 바로 나오거든요. 저희도 사실은 부전공을 교육학을 하게 되면은 2급 정교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임용고시를 거치면 1급 정교사고요. 네. 그래서 저는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는데 2급 정교사로서 교직 생활을 몇 년 이상 하면은 1급이 되지 않습니까? 네. 남한에서는. 예. 그리고 이제 그 자격증 이거 또 문과에서는 또 우리로 말하면 석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북한은 학사라 그럽니다. 그거를. 여기서 석사를 문과에서는 학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박사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쪽은 학사 박사 제도인 거죠. 그렇네요. 그 문과. 자격증 학사 박사 이렇게 나가고 이건 기사, 준기사, 기사, 준박사, 박사. 이공계통하고 이게 달라요. 그러네요. 그렇게 분리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박사 위에 뭐가 있느냐? 북한은 이제 원사라는 게 있어요. 원사? 그러니까 이제 명예직의 일종의. 그러니까 연구 공로가 많을 때 그런 걸 주죠. 원사 칭호라고 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학위나 학칙은 어떤 때 주고 누가 주냐? 주차는 국가 그 교육위원회에서 줍니다. 정부가 주는 거고 우리는 정부가 인가한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인가한 각 대학에서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북한은 정부에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2월 16일이라든지 김일성 생일이라든지 김정일 생일이라든지 국가 기념일 이런 때 줍니다. 수요식으로 학위 수요식으로 하고요. 지금 그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남한 내에서는 자꾸 헷갈려서 그러는데 사실은 남한은 선발을 그러니까 학위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립대학이 많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는 남한에 하기가 좋으냐, 북한에 하기가 더 어렵냐, 자꾸 이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북한은 기본적으로 학위를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를 정부가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위를 받은 것만큼 직장을 배치해 줘야 되고, 직장을 배치해 줄 만큼 배급을 올려줘야 됩니다. 월급을.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학위라는 건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겁니다. 원래 시키는 것도 그 과정이 복잡합니다. 남한은 진입을 쉽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공부하는 난이도나 논문을 쓰는 거 보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남한도. 아우, 어려워요. 남한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 논문하고 남한 논문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알잖아요. 네. 남한 논문이 쉽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고, 남한에서 공부하다 보면 쉽다는 말을 안 합니다. 자기가 논문을 써보면. 그런데 다만, 북한에는 그 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을 쉽게 안 주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아까 되겠지만, 석사나 박사가 되면 그에 따른 직업과 배급을 국가에서 줘야 했기 때문에 쉽게 아무나 안 시켰던 거예요. 남한은 돈을 내니까. 그렇죠. 본인이 이제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죠. 돈만 내면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거죠.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공부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쉽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남북한의 학위 제도가 그렇게 어느 쪽이 쉽다, 어느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요 주체가 우리는 교육기관에서 하는 거고 북한은 정부에서 하는 거고 그건 배급 문제 때문에 이렇게 쉽지 않게 만드는 거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년에 배출하는 준박사와 박사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거나. 그렇죠. 그건 정부에서 정하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 이공계통이 몇 명이 필요하고 어느 쪽에 수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럼 거기다 계획경제니까 거기다 이제 선발 이 티어라는 걸 줍니다. 그러면은 전공이나 내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는 선택의 자유가 있나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성종합대학 같은 데서 전공 전환은 거의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과대학에서 문과로 박사학위를 가겠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내 적성이 아닌데요. 저 공부 안 할래요. 이거 가능합니까? 중간에? 전과를 못하진 않아요. 제가 한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적성에 안 맞습니다. 이러고 저 공부 안 할래요. 이거 가능해요? 안 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 직장으로 다시 나간 사람들 많이 봤고요. 네. 지금 남한에 오신 분 중에도 박사원에 들어갔다 그냥 퇴학하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간혹 있고. 박사원.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이공에서 문과로 가고 문과에서 이공으로 가는 그러니까 학부가 이공계통이라도 우리는 경제학 박사로 갈 수 있죠. 그렇죠. 일정 과목을 이수하면. 그렇죠. 북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일단 불쏘시개님의 질문부터 북한에서 논문 표절하면 어떤 처벌 규정이 있나요? 논문 표절이 가능합니까 북한에서? 논문 표절이 북한에서는 좀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리고 논문 심사가 있으니까 논문 심사가. 여의도 논문 심사는 있는데 그렇게 표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논문 양이 많지 않고 그리고 과거의 논문하고 다른 점이 검사 해석을 주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국가적으로 실제로 이건 같은 경우에는 기술 혁신에 이바지 해야지 학위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근데 이제 이바지 하려면은 실제 현장에서 적응을 해봤는데 기존에 적응한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고위급 자제라서 좀 교수들이 봐준다거나 이런 거 불가능합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은 확실하게 철저하게. 네, 그건 좀 확실한 것 같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원래 준박사, 박사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연구원은 준박사, 박사원은 박사. 근데 이게 96년도부터 준박사를 학사로 계칭을 했어요. 네, 그래서 박사원이라고 나왔고 일반 대학교에는 박사원이 없었어요. 사범대 계통에는 김영직 사범대학에만 박사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94년도, 6년도 이때부터 일반 대학교도 박사원을 냈어요. 박사원 안에서 학사반하고 박사반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지금은. 네. 그래서 학사라는 말이 지금 북한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제가 대학교 있을 때는 석사죠. 우리랑 여기로 말하면 석사죠. 그렇죠. 네.
그리고 조명철 의원은 박사과정 3년이 아니라 준박사과정을 이수하여 대한민국 석사에 해당하는 준박사 학위만을 소지하고 있는데 남한으로 오면 박사학위로 둔갑을 했다고 파트로슈 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사실관계를 좀. 글쎄, 조 의원은 저랑 같은 시기에 왔고 네. 조 의원은 명백한 학력 위조예요. 그거는 뭐 우리가 인정해야 돼. 왜 그러냐면 그분이 본인이 스스로 자기 학력을 김성종합대학 자동조종학과 준박사라고 했어요. 그 석사인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학 설명드린 석사죠. 거. 그렇죠. 공학 석사인 네,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명함에는 항상 경제학 박사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완전 그 경력 위조죠. 학력 위조고. 그거는 뭐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에서 학력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실 징계를 안 받았어요. 남한에서 만약에 그런 국회의원 신분으로 그렇게 나갔다면 그건 아웃이에요. 그렇죠. 예. 남한에서는 학력 위조에 대해서는 용서치 않아요. 선거에서는 특히. 근데 이제 비례대표로 나간 경우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분이 또 국내 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들어왔다 퇴학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 근데 참 애매하더라고. 그 사람 좀 안 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학력 위조는 맞아요. 그건 어디 가서 그거는 소송을 저한테 걸어와도 그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소송을 걸면 동네방네 소문나기 때문에 별로 안 걸칠 안 것 걸겠죠. 그건 뭐 다 아는 건데 이미. 아니, 지금 왜, 워낙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으로 오신 탈북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이제, 근데 북한 내에서 학위 제도하고 남한 내에서 학위 제도가 약간 이제 용어도 다르고 좀 다른 부분이 있고 확인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탈북민들 내에서도 저 친구가 뭔가 저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이용해서 남한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가끔 있죠. 저도 보는데 사실 그 안 된 측면도 있고 그리고 남북한 제도의 상이함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저는 학력 위조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사실은 앞으로도 그렇고 네. 우리 남북한 관계가 이제 어느 정도 발전하게 되면 다 사실 정리가 될 건데 깨끗하게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들이 무리수 둘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직하게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국정원에 이미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은 그게 요구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분들이 처한 그 상황, 개별적 상황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머렴치하게 행동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각자의 몫이죠. 우리 사회의 몫이고. 그리고 남북한 관계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중국처럼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거짓말해요? 바로 건너가면 다 할 수 있는데. 대만 중국까지 왔다 갔다 해봐요. 어떻게 거짓말해요? 그렇습니다. 김양춘 선생님은 북한에서 이제 고등학교? 네. 네. 선생님을 하신 건? 네. 중고등학교가 통합형이기 아, 때문에 맞아요. 중학교로 명칭되어 있고요. 96년도부터. 그러면은 선생님 과목이 있으신 거예요? 특정 네. 과목에? 어떤 과목에 선생님을 하신 거예요? 저는 수학입니다. 선생님? 네. 북한에서 배우는 수학과 남한에서 배우는 수학이 같은가요? 아니 뭐 수학은 세계 공통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중국에서도 조금 탈북 과정이 있어서 네. 중국의 중학교 2학년생을 좀 가르친 경험이 있는데 거의 내용이 비슷하더라고요. 네. 조금 차이가 있다면 수학 용어. 그리고 수학을 접근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내용적으로 학년별 영역을 어떻게 다루는 것인가 이런 내용적인 변화가 조금 있는 거지 거의 그 내용 안에서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운다. 그렇다고 이 정리를 뭐 남한에서는 이렇게 배워주고 북한에서는 저렇게 배워주고 중국에서는 이렇게 배워준다 이런 건 아니고 아마 세계의 공통적인 학문이니까 가장 좋은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한국에 오시자마자 선생님의 그 학력과 네. 그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교사 네. 경력을 그대로 인정을 받으셨나요? 바로 아니면은? 네, 저는 그 국정원에서 우선 그 학력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통일부에서 통일부 장관의 또 학력 인정서가 별도로 또 또 있습니까? 네, 그게 또 있거든요. 학력 확인서하고 학력 인정서를 동시에 받아야 돼요. 확인서와 인정서를. 네네. 그러니까 확인서는 국정원 조사 기록에 의한 확인서고요. 그리고 나와서 다시 통일부에 제출을 해야 돼요. 내가 어느 대학교를 어떻게 다녔고 어떤 학과를 다녔으며 그 학과의 1학년에서 과목은 뭘 이수했고 2학년에서는 뭐 이수했고 이렇게 쫙
4년, 5년 동안 이 과목 이수별로 졸업 과목은 어느 것이고,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고, 학장님은 어떤 분이셨고, 구체적인 그 서류를 다시 제출을 해야 돼요. 그게 통과되어서 학력 인증서라고, 여기 교육부 장관하고 통일부 장관님의 그, 친필이 얻은 그런 학력 인증서가 별도로 또 나옵니다. 꽤 까다로운데. 네.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네. 사실 이 선생님을 제가 모셔온 게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이렇게 게스트를 모셔오는 거고, 네. 제가 어려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이제 이 방송에 데려오자고 하면 일단 북한 이 방송을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간에 하는 동안까지는 정직하게 안내하자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다 데려올 수 없는 거예요. 사전 검증이 있어야 되는데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특히 학력 같은 걸 속인다는 거는 사실 다른 것도 얼마든지 속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적어도 주변에서 평판을 들어보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모시고 나와요. 근데 김영진 네. 선생님은 예. 원래 사범대학 나오신 분이고 선생 하다 오신 분이에요. 아니,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요. 사실, 남북 간의 이제 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북한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면 남한에서도 그에 준하는 인정을 사실은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선생님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남한에 와서도 선생님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돼 있나요? 아직 국가적으로 인정은 안 되어 있고, 아. 예. 북한의 학력과 경력은 인정해 주는데 교사 자격증 제도는 아직 실시되고 있지 않아요. 저희 교사들은 또 예민한 부분이니까 교사는 북한의 교사는 직업적 혁명가로서 교수 교양적 의미를 띠기 때문에 또 남한에서의 또 교사하고 조금 일련의 차이가 있고, 네네. 예, 그러니까 아직 그 교사 자격증 같은 건 정규적인 사범대를 졸업하지 않는 한은 예, 그게 안 되고 저는 여기에 와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탈북 교사 재교육 연수라고 있었어요. 네. 예, 2010년도부터 1기, 2기, 3기, 4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수료하고 예, 그리고 수료하는 동안에 그냥 대안학교로 있다가 또 한겨레 중고등학교에서 애들 수학을 가르쳤고 또 똑같은 저의 학생들을 남북한이라는 또 상반되는 제도에서 똑같은 수학 과목을 가르쳤어요. 네, 그래 가르치면서 정말 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참 교육적인 내용을 떠나서 우리 학생들이 많은 심리적 변화가 정말 따르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교육 내용적으로 볼 때 교육 과정이나 교육 내용 모든 학 과목이나 또 예, 모든 데서 학생들이 교육 환경이나 또 교육 문화, 네, 모든 학생들이 생소하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들이 많은 가치 변화 때문에 또 정체성도 또 애들이 많이 예, 고민하고 예, 그런 걸 많이 제가 한 3년을 거의 가까이 애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정말 교육이 민감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고. 네. 제 개인적 바람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접근하면서 느끼는 점은 결국은 이제 북한에서 원래 북한 이탈주민 보호법상 북한에서 공무원 현직에 있던 분들은 남한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은 교사는 공무원하고 비슷해요. 남한하고 비슷해서 교육 공무원으로 다시 임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현직이 있다고 오셨으면.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만 언어라든지 실질적 수학은 모르겠지만 다른 과목은 배우는 게 상당히 달라요. 아, 그렇죠. 수학도 용어가 너무 달라요. 알아 못 들어요, 애들이. 아, 예, 그러니까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예, 어떤 예, 부분들이? 수업 현장에 들어갔는데 네. 저의 학교에 최기대 부장님이라고 계세요. 대협력 부장님이신데 네. 이분이 저한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재교육 연수를 받을 때 송두록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남한의 교사신데 통일은 교실에서부터 온다. 저는 그걸 정말 몸으로 느꼈어요. 한겨레에 있으면서 그 선생님하고 같이 통합 수업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남북한의 교사가 한 교실에서.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설명을 하시고 저는 뒤에서 북한 애들이니까 수업을 막 하는데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얘가 북한에서 금방 온 애였어요. 북한에서 5학년까지 다니던 애인데 선생님 사인이 뭐예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 애들도 이렇게 공부하니까. 네. 그래서 야, 북한에서 그 시누수다. 시누스. 시누스, 코시누스, 땅겐스다. 그러니까 얘가 그렇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수업 시간 들어갈 때마다 학년별로 또 있잖아요. 네. 또 이렇게 조립제법에 대해서 막 공부하는데. 조립제법은 뭐죠? 예, 다항식에서 그 나눗셈에서 조립제법으로 계산하잖아요. 네. 그 조립제법에 대해 설명하는데 선생님, 저 조립제법이 혹시 이렇게 그 배우는 내용을 보니까 분명 북한에서 배운 헌어의 도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헌어의 도식이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헌어의 도식이야. 그게 이렇게 참 어려워요. 예, 용어가 엄청 차이가 많아요. 뭐 모임, 뭐 집합. 네, 이렇게. 집합. 네, 북한은 모임이라고 해요. 모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집합은? 북한의 수학 용어는 거의 러시아식 발음하고 한글화가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남한의 수학 용어는 여기 영어 발음.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는. 한문. 네. 그런 발음이 그러니까 조금 갈라져 있으니까. 함수는 함수라고 네, 하나요? 함수는 그냥 함수라고 불러요. 예. 네. 근데 이게 좀 예를 들어서 저도 처음에 와서 헷갈렸던 게 말이죠. 네. 그 루트를 해야 되는데 루트 씌우는 거요. 네. 북한은 뿌리표라 그러거든. 뿌리표. 예. 뿌리같이 생겼잖아요. 네. 나무 뿌리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예. 뿌리표라고 배웠는데 여기는 루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근해 공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왜 네. 그 루트가 들어간 것들을 그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한은 러시아어 용어하고 네. 이제 한글화가 돼 있고 남한은 대체로 한자 및 영어화가 돼 영어 있는. 발음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걸 못 알아듣는 경우가 그러니까 금방 많아요. 오니까 애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로바로 캐치해주면서 애들이 빨리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제가 한 3년을 거의 같은 교실에서 애들을 이렇게 교육하면서 이런 교육 현장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애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또 그 선생님이 엄청 열정을 가지시고 또 우리 학생들을 교육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너무 좋다. 선생님이 이렇게 함께 하니까 서로가 힘이 되고 학생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제가 통일 현장에서 정말 그 교육을 하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그나마 이렇게 용어 차이밖에 없지만 그렇죠. 나머지 과목들 중에서 유독 남북 학생이 좀 격차가 많이 나는 과목이라면 어떤 국어가 될래나요? 아니면은 그거보다 역사죠. 역사. 네, 역사죠. 그 역사도 그 국어도 뭐 당연히 우리는 두모 법칙을 쓰니까 연어문을 많이 쓰는데 북한은 이제 옛날에 그 우리가 썼던 그런 걸 그대로 쓰니까 어렵죠. 네. 그리고 한자는 의외로 저는 어렵다 그러는데 저는 어렵다고 보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는 1500자의 한자를 배워줍니다.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한 사람이고 정상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한자를 웬만한 건 다 독해를 해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사돈의 8종까지는 다 한자를 쓸 수 있었어요. 오. 그런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면 북한 사람들 다 한자 안 배웠다고 모른다는데 당신 어떻게 쓰냐고요. 한문 수업이 있는데요. 근데 북한은 1500자 한자를 배우거든요. 네. 중고등학교 때. 아니 저는 그거보다 영어를 안 배워서 영어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네. 저도 영어는 힘들었어요. 영어가 힘들었고. 영어도 힘들죠. 힘든 과목 중에 하나죠. 그런데 네. 또 그것도 다른 변명의 여지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등중학교를 모범생으로 졸업했다. 그리고 영어를 6년 배웠다. 그러면 남한 사람하고 별 차이 안 납니다. 그렇죠. 영어는 거의 비슷하게 다시 또 재복습을 하면 되는데 역사는 완전히 다른 걸 다른 것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힘든 거죠. 거죠. 영어는 왜 또 네. 그렇게 보냐면 저는 참 애매했어요. 영어 3년 배우다가 러시아어반에 가서 3년 배웠어요. 맞다. 북한에서는 러시아를 좀 많이 배우는 한 학년에 것 같아요. 하나급씩 무조건 러시아반이 있어요. 아니 전체의 30%가 안 돼요. 네.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런데 네. 저희 학교가 시골 학교라서 영어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학 가면서 중3 때 전학 가면서 러시아반으로 갔어요. 근데 러시아어를 아베게들을 모아서 다시 1, 2, 3로 배우기 시작했는데 영어도 기억 못했고 러시아어도 기억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중3부터는 공부를 안 했어요. 왜냐면 그럼 북한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외국어는 어느 나라만? 영어예요. 영어죠. 압도적으로 영어였어요. 예전부터. 중국어 아니고? 아닙니다. 네. 그거는 다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저희 네. 때 저희 누님이 69년생이거든요. 그 누님들도 다 영어가 대부분이었어요. 아니 미제 앞잡이들 말을 미제를 이겨야 되니까. 네. 적을 이기자면 적을 알아야 된다. 지피지기니까 이러면서 가르쳤죠. 그래서 막 이렇게 단어장도 이렇게 나오면 네.
그 hand up 뭐 손을 들어 뭐 don't move shot 뭐 이렇게 움직이면 쏜다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단어장 다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막 배운 생각이 나요. 근데 막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전투 영어 같은 건 웬만한 건 다 잘하죠. 예. 급박한 상황에서 진짜 써먹을 수 있는 전쟁 상황에서 그런 단어장이 별도로도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우리가 다른 것 같으면서 공통점이 있고 또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또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남북한에. 그래서 교육열도 제가 보니까 저희 때 선생님 제가 저희 때도 그 수능 볼 때 되면 국가판정시험이라고 했는데 네. 새벽벌 보기 운동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농촌에서는 그 조용한 그 옥수수밭에 들고 앉아서 그 단어장 외우느라고 밤새껏 공부하고 이런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갔죠. 물론 저는 공부 안 했고요. 하여간 뭐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북한도 실제로 그 수능 대비해서 공부를 이렇게 밤새 하는 경우가 많죠. 엄청 많죠. 또 과외도 저희 때는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제가 교사할 때부터 과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91년도부터 제가 교사를 했는데 95년도, 6년도 때는 좀 그때는 그 고난이 행군이 시작해서 한창 그 공교육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고 98년도, 9년도 이때 그 일고중이라고 나왔어요. 일고등학교가 군에서 하나씩 이렇게 일고등학교가 나오면서 그쪽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쏠리게 그러니까 그쪽으로 몰려가고 되는군요. 그러니까 공교육이 거의 무너지면서 북한의 평등 교육이 거의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재교육 강화로 가면서 김정일 또 장군님께서 그 공부하는 애들만 시켜라. 그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북한의 수재교육이 강화된 거죠. 그러면서 과외 그러니까 교습 북한에서는 과외 교습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좀 과외 지도 이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교사직에서 근무를 안 하고 그 가정 생활 때문에 그만두신 분들 주로 그 자연과 저처럼 수학을 가르친 이런 선생님들, 영어, 그런 선생님들이 그 몰래 북한은 사교육이 인정이 안 되니까 일단은 그 하다가 그 뭐 단속되면 또 처벌을 받으니까 처음에는 과외 금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선생님 보통 그 과외를 하면은 어쨌든 현물로 받습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받습니까? 처음에는 현물이었어요. 예. 네, 한 90년대 말 그때는 현물에 뭐 우리 애를 수학을 좀 배워주세요 막 이러거든요. 그 아는 학부모들이 그러면 그래요 알았어요 뭐 보내세요. 그리고 집에 애들이 찾아와요. 여기는 선생님이 찾아가지만 그렇죠. 북한은 학생들이 책가방 메고 오거든요. 그럼 올 때는 애한테 또는 그 학부모가 쌀 10kg 이렇게 막 메고 오고 기름 이렇게 한 20리터 이렇게 가지고 와요. 빵통으로 하나. 그거면은 한 달 교육비입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어떤 계산을 안 하고 그래서 그 북한 그러니까 학부모와의 그 관계, 우호적인 관계 때문에 내가 이 학부모한테도 서로의 그 경제적인 협조라든가 그런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한 2000년대 초부터는 거의 돈으로 돈으로 뭐 지금도 뭐 당당하게 돈으로 그죠. 저희 동생은 음악 과외를 했어요. 음악 교사니까. 음악 과외라면은 아코디언. 레슨. 네, 아코디언하고 피아노. 네, 그래서 걔가 저보다 돈을 더 벌었거든요. 현직교사보다 돈을 더 벌었군요. 월급이 10배니까 거의 한 학생을 가르치면. 네. 그 북한이 사실 우리가 보면 철권 통치 사회에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물물교환이나 경제적 그 유통은 굉장히 잘 되는 나라예요. 지금은 공공연하게 달러 뭐 중국 돈 으로 거래가 되니까. 재력 있는 부모들이 좀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선생님들과의 그 관계, 끈끈한 관계가 선생님, 아주 잘 이루어지고 예전에는요,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저희 때는 사실 대학 하는 게 큰 이렇게 메리트, 그러니까 장려되는 분위기가 아니었고요. 일단 남자는 군대 제일 좋은 데 가서 입당하고 와서 대학 가는 게 가장 좋은 코스였어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성취하는 데는. 물론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뭐 공부한다 그랬지만 보통 보편적인 남자들 입장에서는 군대 갔다 와서 좋은 대학 나와서 이제 그 당간부로 입신하는 걸 굉장히 크게 봤어요. 근데 선생님 그 세태가 지금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이제 군대 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선호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옛날에는 군대를 뭐 토대도 좋아야 되고 이렇게 선발을 해서 보냈어요. 근데 2002년도에
의무제가 나왔잖아요. 군인 의무제. 의무제가 되고 나니까 네. 또 바뀐 것 같더라고요. 또 바뀌었죠. 그때는 뭐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가야 되니까 일단은.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야 북한은 뭐 사회적으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입당을 하고 와야 발전성이 있으니까. 그게 경력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군 제대 군인. 네. 그래서 그 북한의 뭐 졸업 배치다 이러면 우선 첫째로 제대 군인 당원의 플러스 대학 졸업생이에요. 간부 그 후보죠. 네, 후보죠. 이분들은 스펙이죠. 그게 세 그게 개가. 가장 중요한 스펙이에요. 아, 그러면 네. 대학은 언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가고 가시는 분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대학 입시는 보통 그 세 가지 부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를 졸업하면 17세, 만 17세 직통생이라고 불러요. 그런 분들은. 맞아요. 그리고 이자처럼 같이 군대에서 군 복무를 하다가 생활도 잘하고 그러니까 모범적인 예, 토대도 좋고 추천받아서 이런 사람들이 추천을 받아서 5년, 6년 이상 근무를 해야 돼요. 우선 그 군대에서 그런 사람들이 오면 제대 군인이에요. 대학교에 그리고 사회에서도 한 2, 3년을 일하다가 추천받아서 온 사회생이 있어요. 그게 보통 한 세 가지 부류로 대학으로 오거든요. 어느 비율이 제일 많은가요? 그 세 가지 부류 중에서. 대학마다 차이가 있어요. 저희 사범대 같은 건 직통생이 많아요. 네, 근데 보통 보면 직통생이 많죠. 그죠? 그죠. 네, 지금은 직통생이 많이 많아요. 많아진 것 같은데 옛날에는 제대군인들은 사범대학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갔어요. 그 중앙대학하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네. 오히려 직통생보다는 제대군인들이 더 많은 게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마도 그 직통생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예전에는 군대 가는 게 되게 의미부여가 되는데 요새는 군대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문화가 되다 보니까 직통생이 더 많아진 거죠. 예전에는 직통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범대학을 제외하고는. 사범대학은 직업적으로 선생을 해야 되니까 어린 시절에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제대군인이 사범대학 졸업해서 선생하는 거 제가 별로 못 봤거든요. 네, 거의 간부죠. 간부 선생들은 중용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사범대는 보통 군당 지도원 뭐 이렇게 단기간에 네, 배치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새는 아마 군대를 기피하는 의무화된 이후로 2002년에 의무화되고 나니까 오히려 군대를 기피하게 된 겁니다. 군대가 힘든 조직이고 그러니까 요새는 아마 직통생이 상당히 많이 늘었을 거예요. 네. 각 대학별로.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제대군인들이 제일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선군 정치하는 나라고 그리고 군인들이 워낙 숫자가 많은 나라니까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그거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줄 수 있는 국가적 혜택이 별로 없어요. 경제적 혜택이 없으니까 대학으로서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극소수죠, 근데. 극소수.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군대 전체 가는 그 비율에 비해서는 네. 실제 대학을 추천되는 게 원래는 3년 이상 근무하면 다 대학 추천받을 수 있어요. 원래 규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인민군법상.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7, 8년, 10년씩 근무해야지 대학을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그 참 애로가 많아요. 그분들이 또 왜냐하면 또 10년씩 27, 8살에 들어오면 공부를 못 따라가요. 아니, 머리가 30세 오는 분들도 있는데. 머리 굳는다고 표현하잖아요. 엄청 힘들어하죠. 그분들이 제대군인 예과라고 있어요. 그분들은 본과를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예과에서 한 6개월 정도 또는 1년 정도 먼저 그 기본적인 그 수업을 좀 배워요. 그리고 저희 본과로 함께 이렇게 투입되는데 보통 보면 다 혁명역사과, 사회학부로 다 돌려요. 그런 분들은. 저희 같은 수학과, 저희는 제대군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 학급은. 몽땅 직통생이었어요. 30명이. 그러니까 수학을 못 하시는 거예요. 잘. 못 하실 것 같아요. 네, 예. 못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10년 몇 년을 군생활 하다가. 그러니까요. 공부하고 담을 쌓고 살았을 텐데. 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북한에서 원래는 군대 옛날에는 안 가는 사람이 참 서로 갈라 그러니까 안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북한에서 군 기피가 가능하냐고. 요새는 의무화돼서 기피를 못 하겠죠. 네. 그런데 그래도 역시 기피하는 사람 많아요. 어떻게 해요? 뭐 어떤 사람은요 수술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제 친구는 하나 목서 수술을 실려갔잖아요. 이게 어머 세상에 남한이랑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남한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예전에 우리 동창은 하나 못을 먹고 그냥 수술 받아가지고 안 간 애가 있어. 군대 그렇게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저는 가고 싶은데 못 갔고요. 그 친구는 안 가기 싫어서 그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그렇게 해서 기피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대학이라는 게요. 사실 가면 좋겠지만 남한에서는 지금 한국에서 힘든 게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가지고 한 집안에 대학생이 2명이면 집안이 거덜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졸업하기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친구들도 워낙 많고 학자금 대출 때문에. 북한은 어떤 상황인가요? 선생님 선생님 대학 다니실 때는 아주 꽃피는 사회주의였죠. 네, 왜냐하면 사회주의. 그때는 장학금 받았어요. 장학금을 오히려 국가에서 돈을 주고 공부시켰던 세대예요. 전 대학생들을 다요? 생활비 장학금까지 다 줬어요. 석사, 박사들도 다요? 그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돈을 갖다 박으면서 다녀야 되는데 돈이 없는 애들은 공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완전히. 자동적으로 대학을 내가 실력이 좋아서 대학을 가도 모든 것이 자가부담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저희 때는 장학금 15원씩 줬어요. 물론 그 15원으로 충당은 안 되지만 그래도 받으면서 했잖아요. 일단은. 네, 근데 15원에 지금은 밥 좀 국수도 좀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때 1원 50전이었으니까. 그 말 그대로 무상교육이었던 거네요. 거의 무상교육이죠.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북한으로 기대할 필요는 지금은 없죠. 돈 없으면 돈이 공부를 못 없으면 해요. 대학교도 못 가고 갔다가도 아이고야. 중도에서 그만두고 막 경제난으로 다시 오고 그런. 그 왜 남한에서는 그래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충당을 한다거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북한에서도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한가요? 보통 부모가 경제 활동을 해서 지원을 하는 편이죠. 네. 그렇죠. 네, 아, 부모가.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개념이 별로 없나요? 그런 게 없죠. 별로 아직. 없죠. 근데 물론 한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네. 사례를 봤는데 네. 보통 남성들의 경우에는 장사를 하더라고요. 일단 물건 가지고 장사를 하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좀 특이한 케이스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 있죠. 그 뭐라 그러나요? 우리도 한국도 있잖아요. 그거 자기를 세일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삭불 조달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북한도 있어요. 누구한테요? 당 간부들한테요? 남자들한테 팔든 누구한테 팔든 호객 행위를 해서 파는 거죠. 그거는 북한도 대학생들이 많아요. 저도 그쪽에 있을 때도 봤고 실제 최근에 보고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남한도 마찬가지죠. 예. 물론 이제 어두운 면입니다만 북한하고 남한하고 공통점이 그건 참 많은 거죠. 그런 면에서. 아휴,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남이나 북이나 참.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 북이나 남이나. 예. 그 아시안 게임 때 또 북한 응원단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살짝 질문을 좀 드리자면은 그 정말 예쁘신 분들만 뽑혀서 오잖아요. 그분들. 그렇죠. 예. 제가 그래서 다음 주제가 북한의 민영 응원단 어떻게 보십니까?예요. 근데 그래서 그 천발 기관에 있던 분을 제가 초대할 건데 훨씬 더 예쁜데요. 여기 김영천 선생님이.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네. 우리 라디오니까 보여줄 수가 없잖아. 그런데 실제로 거기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젊고 예술계통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술계통에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아니고 대학생들이에요. 거의 대학생. 대학생들이에요. 네. 예술대. 예술 전문 학교. 예술대학이나 지난번에 보니까 대부분 예술대학이나 예술 전문대학 출신들이 많았고 일반 대학의 각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그 예술 선전대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을 좀 뽑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말 그 학교 내에서도 조금 선발하는 예쁘다. 거죠. 예쁘다. 이렇게 인정된 친구들만. 그러니까 다 북한 여성들이 저럴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너무 크게 하시면 나중에 상당히 남한 남자들은 그렇게 기대한답니다. 근데 기대는 가지는 건 나쁠 거야 없습니다만 기대는 자유죠.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사전에 공지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 학위제도를 보니까 학위제도가 우리하고 별로 다른 것 같지만 거의 비슷비슷해요. 네. 다른 게 별로 없고 학구열도 비슷비슷하고. 네, 돈 없으면 공부 못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비슷하고. 우리가 남한하고 북한하고 자꾸 제가 이 방송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자꾸 다른 것만 강조하지 말고 공통점을 찾자고 해. 네, 그렇죠. 이미 북한하고 남한하고 다른 점만 자꾸 찾으면 이 싸움밖에 안 돼요.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점을 찾자 이거죠. 지금 여기 왔어요. 그냥 왜 군 기피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 다 똑같으니까 그냥 합치라고. 사람
사는데 다 비슷하니까 그냥 합치지 이런 댓글이 왔는데요. 네.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예, 정말 처음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다른 세상 얘기 같아라고 시작했는데 그럼요. 결론은 항상 똑같네요. 비슷해요. 예. 우리가 분명히 남한하고 북한하고는 의지만 가지고 합쳐지려고 하면 충분히 공통점을 찾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로 도움이 되는 점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네. 네, 오늘 우리 북한의 이렇게 학위 제도를 비롯해서 교육과 관련해서 이모저모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양춘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